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정치재판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위례개발특혜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정에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무실의 CCTV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죠. 김성환 실장이 자진 사퇴한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방미 준비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서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현종 의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퇴설은 그저께부터 조금씩 나왔었는데 네. 어제는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사퇴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외교 비서관 2명이 일단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일단 미국 국빈 방문 과정 그 행사 과정에서 네. 미국 측이 우리 쪽 블랙핑크와 그쪽에 레이디 가가 함께하는 네. 공연 무대를 준비를 하자. 질 바이든 여사가 아마 그런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실제 미국 측에서 계속 답변이 안 오니까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있었나 봐요. 네. 뒤늦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질타를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사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그동안 외교안보팀 내에서 국가안보실이 너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이 있어 왔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사퇴한다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 어쨌건 이런 사퇴설이 나온 상황에서는 빨리 매듭 짓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빈 방문을 조기에 준비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정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내부의 혼선 계속해서 불거진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일반적인 정치 관행이나 이런 이전의 정치 문법이었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는 5월에 있는 G7 같은 굵직한 외교 이벤트 이후에 이런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겠지만 김성환 안보실장이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언론의 단독 보도까지 터진 마당에 이 외교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부정확한 뉴스거리들을 계속 생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기에 매듭을 짓고 4월 말에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이게 10수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좀 뉴스나 언론의 관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 외에 부차적인 요소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누가 후임자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후임자도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관계 경험이 풍부한 개미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국가안보실장 물러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1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직 제안 받을 때 한미동맹 복원,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이런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12년 만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누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 정부 성공 기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민 의원 보실 때 일종의 경질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물러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 사실 계속 외교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갔다 오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사실 큰 소리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과연 외교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닌지 예. 예, 저는 그렇게 그냥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교 관련해서 보고가 계속해서 누락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인사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김성한 실장에 대해서는 좀 안고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방문 전에 본인이 물러나는 형식으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국빈 방문 준비 차질 없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국정 혼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인물이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CCTV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자, 정 전 실장 시청 사무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금품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 CCTV 가짜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하면서 428억 나눠 갖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오늘 정진상 씨는 핸드폰 던지라고 말한 적 없다는데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장미 변호사, 오늘 CCTV 관련 공방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정진상 전 부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첫 입장을 냈습니다. 네. 가장 주요하게는 그 당시에 그 돈을 받았다는 정진상 전 실장의 사무실, 예. 그 구조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CCTV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심지어는 소리까지 들어가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이렇게 깨끗한 행정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한 상황이었다. 더더군다나 이 뇌물을 CCTV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네. 주장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 지금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입니다. 돈을 예. 줘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재판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건 거짓말이다. 그 당시에 CCTV는 실제로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네. 뿐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CCTV를 둘러싸고 정진상 전 실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고요. 또 유동규 씨가 오늘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 만나서 가짜다 이렇게 또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전 재판에서 정진상 씨가 혐의를 다 부인했거든요. 늘 하던 거짓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음성이고 뭐고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 다수가 설치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본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구조상 뇌물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돼요.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뇌물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책상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그 창 쪽으로 바깥 창 쪽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CCTV 안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재판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됐어요. 공개된 공간이고 CCTV까지 있는데 어떻게 돈 주냐 이게 이제 정 전 실장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 씨는 작동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사각지대 특히 CCTV가 있더라도 이게 안 보이는 구석이었고 거기에 불투명 막까지 있었다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은 이게 가짜다라는 이 진술이요. 그 영장 실질 심사 때도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 청구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이 정진상의 변호인들이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 갔을 때 이제 본 재판인데 여기서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지금 판사의 그 신빙성이 가는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CCTV 자체는 아마 확보를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성남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저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아마 그 증언을 다 확보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검찰이 제출했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적부심에서 풀려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세상에 CCTV 설치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뇌물 주러 오는 자기한테 뇌물 주러 오는 사람들 막으려고 CCTV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시장실에다가 여직원을 배치했어요. 다 쓰게 만들어요. 누군가 뇌물 가지고 오면 그거 막으려고 그런다고. 다 이런 식으로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잔기술 이런 게 잔기술인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들 합니다. 너무들 알겠습니다. 해요. 자, 이건 일단 주장이니까 이게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는 가짜라고 들었다는 거고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재명 시장은 시장에 취임한 다음에 자신이 이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CCTV 방송 보도에도 나왔어요. 본인이 받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기자가 같이 인사할 때 CCTV에 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녹화 기능 같은 게 없고 그냥 비춰지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는 됐는데 뭐 좀 지나고 그걸 없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7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2억 4천만 원 뇌물수수한 혐의, 이게 정 전 실장의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CCTV의 작동 여부를 놓고 오늘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세상 살아다 보면 역발상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잘 보이는 곳, 뭐 CCTV 있는 한가운데서 뭐 부정행위라든지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얘기한 것은 CCTV가 있지만 돈을 줬다고 하면 이제 그 신뢰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앵커분께서도 그 성남시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되고 나서 열린 행정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CCTV 이야기하면서 한 언론이 아니고요. 대다수 언론이 인터뷰도 하고 그중에서는 기자가 직접 나서서 그 인터뷰 그 상황 시청실 안에서 시장실 안에서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인터뷰하고 그게 온 국민한테 다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부분은 유동규 저분 또 CCTV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지만 뭐 예를 들어 본인이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돈을 줬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재명 그 시장이 모든 사항 자체를 가짜로 만들고 어떤 악마화를 넘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돈을 준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진상 씨가 정책 비서관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정책실장으로 통했는데 시장실 바로 이제 비서실에 그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의 어떤 이 눈과 시선을 굉장히 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도 보면 저 구석에 이제 칸막이를 치고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의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근무를 해서 사실은 이 정진상 씨의 얼굴을 본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굉장히 노출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바로 성남시장실도 2층에 있었는데 그 구석에 이제 이 자기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는 밖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검찰에서 확보한 것도 그렇고 당시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성남시장실 안에 CCTV는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정진상 씨가 앉아있는 자리는 결국 이제 사각지대여서 찍히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뇌물을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이 경기도 지사실에도 정진상 씨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밖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진상 씨가 특유의 밀행성이라고 할까요? 뭐 사실 정진상 씨 얼굴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정진상 씨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런 어떤 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CCTV 얘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그걸 왜 달았냐면 한명숙 총리 때문에 단 거예요.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찍어 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네. 자, 저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그게 실제로는 작동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뇌물죄를 수사하는 장소로는 상당히 의외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본인의 자택, 뭐 자택에선 받을 수 있겠죠. 보는 눈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로 와서 뇌물을 받게 했다?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다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고요. 또 이 CCTV가 가짜인지 실제로 구동되지 않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기자들이 되물으면 정진상에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원의 형식에서 정진상 씨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에 불과하고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 CCTV는 가짜라고 들었다는 사실이 팩트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근무하고 있던 곳에 CCTV가 가짜냐라는 질문에는 몇 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실제로 CCTV가 작동을 했는지 여부는 방제실 근무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짚으면 되는 거지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존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검찰은 이 CCTV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장을 정진상 씨 변호인 측에서 오늘 공판에서만 한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그때 이미 CCTV가 있어서 뇌물 못 받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속심사에서 다 말이 안 된다.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정진상의 신병이 구속이 되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가 정진상 측을 향해서 CCTV 가짜인가라고 물어보자 변호인이 그거 가짜인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돼야만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구속을 또 민감하게 잘 안 해주는 시점에서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나 구속이 되었다는 건 지금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결백하다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당시 재판부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뇌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구속심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이나 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하는 방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통 법적으로 설치한 CCTV 자료들을 꽤 오랜 기간 공공기관은 보관합니다. 뭐 길게는 5년 이상도 보관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말했던 업적이라면 그때 처음 CCTV 설치하고 보도자료 뿌릴 때 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녹화된 장면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지금은 삭제됐더라도 성남시 데이터에서 이건 몇 월 며칠까지 보관했고 이게 기간이 지나서 삭제했다라는 자료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자료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가짜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상당히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속자리라 하더라도 구속자리고 일단 혹여나 CCTV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추는 게 각도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시청의 CCTV는 연번이 다 있다고 합니다. 관리 연번이 부과되고 있는데 비서실 CCTV에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더라. 이걸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확인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영장 심사를 할 때 검찰의 주장을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여서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검찰 주장 중에 하나 보면 민원인이 와서 항의할 때 CCTV 있으면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로 다시 그걸 찍었다. 그건 왜냐? 이게 모형이다. 이런 걸 이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또 검찰에서는 했습니다. 자, 서준 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11년에서 14년도에 뇌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이지 않습니까? 그 네. 1년 번호가 누락될 수도 있고 어떤 행정적인 착오일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CCTV가 모형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기자가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보여준 실질적인 실생활 방송을 자체가 언론에 다 보도된 상황인데 유동규는 본부장은 뭐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과도하게 가짜적인 그리고 허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검찰이 가짜 검찰 같은 저런 행태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돈의 액수라든지 그리고 받은 정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CCTV가 버젓이 있는데 연번에 잘못됐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산 실장으로 모형이라고 들었다고 해서 아 이건 CCTV가 가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무실에서 돈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검찰 주장은 이 가짜 검찰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짜 검찰이요? 아니, 예. 아니 무슨 검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알면 안 그러니까 되는 저도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예. 황당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정진상한테 들었는데 네네. 그 이게 가짜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들이 그 말만 믿고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직원들 다 불러다 조사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CCTV 관리하는 직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다 불러다 또 조사합니다. 연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게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게 예.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구나. 네. 이래서 그걸 판사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그거 듣고 아 이거는 가짜구나. 이래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예. 도로 다니시 보면 속도 감지기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짜가 꽤 많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이 단속 효과를 위해서 실제 이 사진 찍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냥 걸어놓고 있으면 또 국민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진짜를 알고 이제 예. 속도를 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런 거 이제 가짜 달아놨다가 이게 국민 속이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없애긴 했었어요. 그 속도 감지기 같은 거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하튼 시장실에 자신이 CCTV를 달아서 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하겠다. 이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가짜더라. 그러니까 가짜니까 뭐 거리낌 없이 가서 줄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피고인이에요. 뇌물을 준 피고인인데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둘러싸고는 변호인 측에서 정전 실장 변호인 측에서 이게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고성이 좀 오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다 들어간다. 이런 CCT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CCTV에 소리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반박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데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점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동규 씨 말만 가지고는 뭐 설마 검찰이 그랬겠나 싶긴 한데 법원 판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CCTV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가 정진상 전 실장 아파트에 가서 돈을 전달했을 때도 이 CCTV를 피해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유동규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정진상 실장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이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 유동규 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 전 실장 집에 가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택에 가서 돈을 줬는데 CCTV에 찍힐까 봐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 전 실장은 뭐냐 그랬냐면 자기 집에 드나들려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들어갈 때 입구에 CCTV가 하나 있고 보통 엘리베이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입구에 CCTV에 찍힐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만약 타면 몇 층에서 내리는지가 또 찍히죠. 근데 유동규 씨 이걸 피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에 내리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갔다는 그런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정 전 실장은 무조건 지키는데 뭐하러 걸어왔겠냐 이런 주장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장희찬 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유동규라는 인물은 네. 정진상이나 김용을 형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 도원 결의까지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녹취록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이게 CCTV에 찍히고 뭐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비상등이 켜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본인 입장에서는 정진상이나 김용 그리고 그 뒤에 그 위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게 최대한 누를 덜 끼치기 위해서 나름 조심한다는 티를 내고 싶었고 이게 유동규라는 인물이 그들에게 충성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유동규라는 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순박하기도 하고 투박한 인물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재명과 그 왼팔 오른팔인 정진상 김용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게 핵심인 것이지 네. 이게 실질적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면 뭐 CCTV에 찍힌다 안 찍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한 액수만큼 종이봉투에 돈이 담기는가? 네. 다 담겼고요. 예. CCTV 가짜인가 아닌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번이 없어요. 정식으로 작동하는 CCTV에 어떻게 연번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CCTV 녹화된 자료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둘 맞아떨어지는 진술들이 있고 네네. 김만배라는 연결고리 딱 하나만 제외하면 남욱이나 이 정영학 정진용 변호사 등등도 전부 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이 서로 간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예. 진술을 서로 일치시키면서 말을 맞추겠습니까? 네. 유동규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화천대유 일당에서 크게는 이재명 측근들을 제외하고 예. 천화동인에서는 그 연결고리였던 김만배 한 명 빼면 나머지 모두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 진술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 상황을 대단히 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통상의 사건이라면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본인이 최소한 처음에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내가 이 700억에 상응하는 돈의 최종 귀착지라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한테 가는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죗값을 상당 부분 덜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고 입장을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반박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어느 층에서 내리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네.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예.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바로 반박하는 내용은 계단으로 가면 각 층계마다 불이 켜진다는 네. 겁니다. 저녁 시간대 가면 더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과연 보호였느냐, 이 동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이 악의가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기록이 남는 거고 걸어가면 그냥 밖에서는 보일 텐데 그 기록은 안 남을 테니까 유동규 씨가 그걸 배려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아까 이제 죗값을 던다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는 아예 안 줬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CCTV도 예를 들어서 그 있다고 뭐 없다고 그러면 예.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유동규 씨가 본인의 지금 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본인이 아예 안 줬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 아무런 이제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CCTV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이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이 돈을 전달했다는 데 대한 신빙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정진상 씨는 다 지키는데 왜 그러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동네나 이런 데 가면 CCTV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CCTV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범인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네. 그 루트만 추적하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나 정진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조금 이게 피하기 위한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들어올 때 당연히 지키죠. 또 이 그 아파트 주변에 얼씬얼씬거리면 다 지키죠. 그렇지만 계단으로 올라가면 한편에 그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이지, 예. 사실 뭐 완전 범죄를 하기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요즘요 골목마다 CCTV 다 설치돼 있어서 네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CTV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이 2014년 6월 하순부터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 만나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 이런 내용으로 공소장이 시작이 되는데,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이었고, 그러니까 7개월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때 공모도 없었고 사업자도 없는데 무슨 청탁하고 약속하느냐,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바로 반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의형제 맺은 시점이 대장동 공모 시점보다 몇 그때, 개월 빠르잖아요. 자, 뭐 짜려면은 그 전부터 짜야 되는 거지. 그 막상 공고 나가고 난 다음에 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준비를 미리 하게 하는 거지. 공모 닥쳐가지고 이제 들어오세요 한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만배 씨하고 직접 이야기했던 당사자였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2021년 3월 이후부터는 정진상과 김만배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그 부분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정 전 실장 측에서는 7개월 전에 뭘 하냐. 근데 유동규 씨는 그 전부터 해야지, 뭐 다 공고 나간 다음에 하면 뭐 하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모, 또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특정 업자와 짜고 미리 넘겨주는 식의 범죄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수사 사례와 판례들이 있는데요. 대다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공모가 뜨기 전부터 미리 사전 모의를 합니다. 지금 유 전 본부장이 말했듯이 공모 요건이 뜨게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조건을 맞추는 게 이 참석하려는, 그러니까 로비를 통해서 정당하지 않게 사업을 따려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모 조건부터 심사위원 누구를 넣을지, 어떤 부분에 주요 점수를 넣을지 본인들이 주고 싶은 업체에 다 맞춰가지고 조각조각 하는 게 이런 범죄에서 평범하게 보여지는 사례거든요. 당연히 공모 뜨기 전부터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공모 사업이나 정부 수의 사업 또는 발주 사업에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만 알았다면 변호인이 이렇게 성의 없게 변론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지자체 공모 사업이나 이 발주 사업 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코웃음 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전 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 지인도 뭐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지인도 막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될 거다 그래요. 왜 뭐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1년 반 동안 하는데 안 들키지 않냐, 어디 있는지 모르냐, 그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다 들키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우리가 의심, 부정, 지금은 뭐 이렇게 이렇지 않냐 이런 추측, 이게 아니고요. 428억 약정, 그 돈이 이제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의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것도 환자의 말 어디 아프세요 하지 않잖아요. 먼저 확인하고 어디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본인이 도려내서 환자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듯이 검찰도 훌륭한 검찰이라면 김만배, 유동규의 말만 믿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보다 그 증거를 찾아서 정말 저수지 428억을 찾아서 이제는 국민 앞에 내놓아야지. 이런 추측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 지인도 지치고 국민도 지키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훌륭한 검찰이시니까 그 428억 이제는 증거로 좀 국민한테 내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뭐 428억 가지고는 일단 혐의,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 가지고 법원이 이 사람들 구속했을까요? 난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428억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428억 현금 내지는 무슨 뭐 수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저수지라는 개념은 일단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갖고 보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428억을 내가 맡겨놨으니까 그냥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그 돈을 꺼내서 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왜 검찰은 정진상 쪽에만 이 428억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공소장엔 그걸 넣지 않았냐 하면 이게 핵심인데요. 정진상까지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진상에서 이재명으로 가는 그 과정은 결국은 김만배가 입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김만배가 그 입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 김만배 주변의 여러 가지를 지금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수사를. 그래서 정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428억 저수지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넣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아까는 간짜 검찰을 하시다가 또 훌륭한 검찰 이야기하시니까 뭐 어떤 검찰인지 헷갈립니다만은 이 이제 428억이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돈을 그냥 빼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은 기본적으로 대장동에 묶여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현금화해서 쓰기에는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현금화 하는데도 꽤 어렵습니다. 요즘은 1,000만 원 이상만 인출해도 전부 다 FIU에 다 보고되기 때문에 예전에 김만배 씨가 그 돈 400억 정도를 현금화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쪽 대장동 주범들도 돈을 요구할 때마다 이거 어렵다 돈이 지금 당장 현금화 못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5년 정도 되고 이게 어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이제 풀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정진상 씨나 이런 김용 씨 같은 경우 선거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빨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런 마련을 해서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428억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등등 하면 결국 그 이후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의 저수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돈의 현금화는 차츰차츰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건 결국 이 428억이라는 거를 같이 쓰기로 한 저수지 쓰기로 한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당장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집에 장롱에 숨어 있고 어디 그런 방식의 어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런 약속이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럼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걸 하나하나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하느냐.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속마음 털어놓은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보자고 그랬어, 나중에. 그래서 정진상 딱 만나가지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술 먹으면서 좋다. 우리 의기투합 하자.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니까 혼자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국지 나는 부분은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예.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배신감 느껴서 저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이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봐도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당면했을 때 핸드폰 던지라는 지시도 정진상, 김용 측에서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뭐 태백산맥 가서 침낭 메고 한 일주일 숨어 있다 나와라. 그리고 뭐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가지고 응급실 치료라도 받아라. 아니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목표를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부정할 수 없는 측근이었습니다.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는 그 선거를 함께했고 그 공로로 성남시 인수위원도 했고요. 도시개발공사 이후에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도 했어요. 그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 떡볶이로 유명한 황교익 선생 주려고 했다가 못 준 자리인 만큼 이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황교익에게 주려고 할 정도의 큰 자리를 유동규에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턱하니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위기가 불거지자 국회에서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정진상, 김용은 뭐 배탈 나서 응급실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모멸감으로 진실을 털어놓는 게 과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하는 진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이나 처벌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불리해지고 본인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배신감은 진실을 말하게 된 동기로 봐야 되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 사적 이익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유 전 본부장의 마음은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자, 이 정진상 실장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받은 거, 그리고 지시했던 거,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 전 실장이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유 전 본부장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상이 내가 그 실경이하고 잠든 사이에 전화를 무지하게 했더라고. 몇 번을 했더라고.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지 어쨌든. 갑자기 바깥에 초인종이 누르는 거야 누가. 8시쯤에. 형 누가 왔는데? 딱 그랬더니 일단 기다려보래.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야. 압수수색인 것 같은데 휴대폰 버려라! 형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나도 엉겹게래. 그러고 던진 거야. 다음날 검찰에서 자꾸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김용이 그러는 거야. 너 지금 검찰에서 우리 정보에 오면 너 바로 구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들어가면 끝장이야. 큰일 나. 야, 진상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지금 중암지검장하고 술을 먹고 있다.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꾸 뭐 술 먹고 뭐 약 먹고 해서 신변 이야기 꺼내서 그냥 수사 성실히 받아라 이렇게 위로했지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정 전 실장 측에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도 뭐 그 당시에 뭐 텔레그램으로 뭐 통화를 했다. 그래서 뭐 흔적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버리라고 했다라는 건 유동규 씨의 진술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유동규 씨가 굉장히 많은 말을 재판정 안팎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애초에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업자로 산정돼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라는 게 명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대규모 시행 사업이라서 컨소시엄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장동 일당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이라는 유수의 은행이 같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게 중간에 깨질까 봐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선수재로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동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공모로부터 7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약속을 했다. 이게 사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이 시점 이런 부분이 다 엇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혐의 4가지 혐의 받고 있는 정 전 실장 지금 재판이 이제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전 실장 이 대표가 공인한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 한번 보시죠. 정진상이 안 고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순서가 그렇게 있잖아. 이재명, 정진상.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만일 전 실장이 유죄가 나온다. 그럼 이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전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이긴 한데요. 유죄도 있지만 지금 그 기소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고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은 경선 자금 8억이지 않습니까? 즉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쓸 것인가가 아니고 썼다는 것이거든요. 8억, 6억. 그동안 일부는 이제 유동규의 부인이 이제 포르쉐를 샀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소가 되는 것 내용, 그 수사 내용 그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고 이재명 대표의 죄를 물으려면은 경선 자금, 검찰이 주장했던 공소장에 나왔던 그 자금의 용도도 함께 밝혀져야 되고 그 출처를 넘어서서 쓰여진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측근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정 전 실장이 만약 그걸 받았다,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대표로서는 뭐 나름의 책임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보면
사실은 모든 공문서에 보면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의 공문서를 보면 그 이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배사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그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정 전 실장은 밑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 전 실장의 어떤 사인이 없으면 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근무했던 관계자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 없으면 모든 걸 정 실장이 이제 주도를 했고 마무리를 다 정 실장이 이제 결론을 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분신처럼 여겨져 왔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유능한 행정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정 전 실장이 이런 두 사람의 상의나 결정 없이 이걸 추진했겠냐는 거거든요. 결국 네. 연결고리가 이런 공문서나 이런 관계를 통해 저는 증명이 되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 실장의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될 수 있는 혐의고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인이 아마 기소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는 재판을 받겠지만 그 재판에서도 중요한 아마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오늘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한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유동규 씨는 이 대표 측 비서 등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때마다 한 10차례 정도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대납을 했다. 이런 증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에게도 그 수행비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수행비서에게 한 500만 원을 전했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수사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428억이 또 나와요. 남욱 변호사가 주로 진술을 하는데 당시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이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약정했다는 428억 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갔다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 진술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428억 원이라는 저수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남욱 변호사는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갔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쇼핑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백화점. 처음에는 이제 H백화점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검찰이 이게 H가 아니고 S인 것 같다 그랬더니 S로 이제 바꿨습니다. 본인이 착각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장은미 변호사. 이 본인이 봤다고 그러고요. 네. 돈. 쇼핑백까지 언급을 하고 날짜까지 특정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 씨의 사무실로 가서 뇌물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서에 마치 본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법정 증언에서는 본 것은 아니고 이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어서 그냥 나가는 그 취지를 봤다라는 그 상황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까지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H백화점에서 S백화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 돈의 근원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했다.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했다라는 건 유동규가 직접 수수를 한 돈을 건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거나 그런 경위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지 공소 유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1억 원 본인이 마련했던 것과는 다른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돈이 건네가는구나. 실제로 가는구나, 이런 정치자금. 그래서 본인이 그때 그 이후에는 이제 돈을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뭐 믿을만 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게 법정 증언이라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본인이 준 돈 말고 지금 김만배 씨가 준 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준 돈, 그게 그 김용한테 갔다, 전달됐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428억입니다. 그러니까 428억의 저수지 중에 일부 그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김용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검찰에서 지금 이 정진상 씨, 김용 씨 재판을 통해서 유동규와 남욱의 지금 증언들이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되잖아요. 정진상 유죄,
김용, 유재 다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유동규하고 남욱의 증언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428억 약속한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요, 스피커폰 통화와 관련된 공방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유동규 씨를 만났는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 날짜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광주에 있는데 급하게 1억 원 누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자, 남 변호사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돈 이야기 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증언한 걸 언론에서는 이걸 1억 가져가야 된다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했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오늘 유 전 본부장이 논란이 됐던 스피커폰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남욱 씨가 어제 증언 과정에서 이 스피커폰으로 들었는지는 명확치 않다는 취지로. 그때 분명히 제가 그때 스피커폰 해준 거는 돈을 저한테 하도 졸라가지고 그때 2021년 5월까지 준비를 해주기로 했어요. 말까지. 근데 말까지 준비를 못 해줘서 전화가 이제 또 왔길래 제가 봐봐라, 니들이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들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갖다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분명히 빨리 좀 해달라. 자, 빨리 좀 해달라 이런 기억이 있다는데 어떤 뜻일까요? 이게 진실이 뭘까요? 그 당시에 돈은 김만배와 남욱 등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유동규도 그 돈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저수지에서 막 이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만배나 남욱 그리고 그 자금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걸 꺼내줘야만 중간 연결책으로 그걸 가지고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의하면 이 경선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이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돈 요구가 계속됐는데 그 부분을 이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 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스피커폰 틀어놨다는 거예요. 네. 봐라, 나 이렇게 시달린다.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커폰으로 실제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그래서 남욱 전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서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욱과 유동욱은 또 각자의 이해관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인물들임에도 남욱 전 변호사는 일관되게 돈 만들어서 준 거 맞다. 그리고 쇼핑백 같은 경우도 뭐 회색의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언제 이제 8억이 넘는 액수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남욱과 유동구가 여기서 서로 입을 맞춰서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폰 통화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나 김용, 정진상 측에서는 왜 남욱과 유동규가 똑같은 진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주장은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이 돈이 그렇다면 이른바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기로 했던 428억 원으로부터 연유한 것인지 거기에 돈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저수지라고 이야기한 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업 성공으로 인해서 김만배 씨가 본인의 지분으로 배당받았던 그 돈에서 준 것인지 이게 이른바 저수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본인도 그냥 추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로부터 이 유동규가 받은 돈을 가져가더라라는 이 등식이 이 꼴 바로 428억 원이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했던 돈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 이런 띄엄띄엄한 진술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극구 반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경선이 끝났는데 가을에 끝났는데 연말에 무슨 돈이 필요했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 바로 반박합니다. 보시죠. 남욱 씨가 어제 연말까지 20억이 아니라 15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김용 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경선은 가을에 끝났다는 거예요.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언어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본인이 뭐 이 기간 저 기간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경선은 10월 10일까지 지속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가 저보고 왜 그런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경선 때만 돈이 필요하냐, 계속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현실을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이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뭐 돈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경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선은 이 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당의 규모로 봐서 대략 한 이제 400억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경선 자금은 지원되지 않거든요. 근데 경선에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의 어떤 지방 조직들을 움직이려면 실제로 뭐 그쪽 용어로 실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나왔지만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담당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때가 호남 지역에서의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치열하게 붙은 경선장이었어요. 그때 아주 박빙의 차이로 이제 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굉장히 많이 따라 붙였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김용 씨가 담당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실제 물론 이게 뭐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관례를 보면 실제로 선거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금 이외에 필요한 자금들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김용 씨가 20억 원을 실제로 요구를 했고 네.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넘어갔던 정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다 물 위에서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물 밑에 쓴 거 있다면 당장 지금 뭐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갈래를 보면 그런 돈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있었던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김용이 유동규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좀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 2021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 자 서재현 위원장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실 물론 받을 수 있죠. 네. 경선 자금 명목으로. 그리고 뭐 선거란 게 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 자금 7천만 원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없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경선 자금용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으면 사실 경선에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때 15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연말까지 가서 그 경선을 이기겠다고 느긋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는 내년 총선인데 총선 자금으로 428억을 또 준비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여부는 증거로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주장했던 안양의 탄약고 사업도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저도 언론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안양시장하고 이제 지금 천공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인 남영신 작가 3명이 MOU를 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조금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양시가 주체가 된 이 사업이고 기존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 안양 탄약고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가 로비 자금이든 어떤 자금의 목적을 줬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 관련된 진실 공방 말고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질문받은 영상이요. 이 국회에서 주 4.5일제 도입 토론회 하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4.5일제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하고 다 사법 질문만 해요.
이게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예, 앞으로 예. 무슨 토론회를 하고 무슨 민생 이야기를 해도 네. 재판 질문밖에 못 받게 되고 주 4.5일째가 아니라 주 4일을 재판정을 가셔야 돼요. 그게 과연 야당 대표로서 민생 네.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가? 그 리스크를 지금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도 재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1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판단은 또 국민들이 하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측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자, 혐의 복잡하죠. 변호인도 여럿인데 이 변호인들 사이에 이른바 내분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먼저 현근택 변호사가 이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이걸 맡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해임을 건의했다고 해요. 현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진상 실장하고 지금 김성태 회장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태 회장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정진상 실장 이걸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서로 관계 없는 사건을 서로 연결 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 변호사의 말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일단 뭐냐면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엄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조서 기록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잘 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 조서에 보면 그렇다라고 본인이 안 게 아니라 들었다라는 것이 조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 명의 이제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는 다른 변호사가 그 조서를 이제 원래 양쪽은 다 조서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서를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제3자에게 이걸 유출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알려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본인은 그냥 본인이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쪽에 그 반대쪽에 김성태 전 회장 쪽 같은 경우는 이 복사를 할 때 조금 구겨져서 복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거는 그 구김이 없는 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게 아니라 이쪽에 유출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이거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관련 없는 자에게 조서를 할 경우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거 현근택 변호사가 도대체 일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갖다 주고 이게 공개되고 이러면 이거 내가 변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분이 벌어져서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해임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 대변을 냈습니다. 측근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를 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 변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 현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했다고 하는데 자, 장미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볼륨이 큰 사건에서는 여러 법인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이 합류해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조서를 유출했다면 이거는 본인이 방어하고 있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유출의 좀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됐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방어를 받는 당사자인 지금 피고인 신분에 있는 이화영 전 지사에게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하는 역할 아니면 자신에게서 정보를 빼가려고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과 유사한 그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 당연히 북한이 요구했고 이제 쌍방울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가 지급 이게 아닐 거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쪽 입장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요. 자,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요즘 북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과 관련된 그건데요. 어제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 참석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조 전 장관 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던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 전 장관이요, 어려운 질문하셨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화난 분도 있고 불만 가신 분도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문 전 대통령 보좌했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 현재 밉지 않습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서 전 위원장?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상사를 여러 모셨지만 믿거나 좋아했냐 했으면 100%다 존경하고 하진 않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저도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근본 이제 답변의 그 취지 자체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수석 이제 참모로서 일일이 그리고 그 상사에 대한 평가, 판단 그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고요. 상응해서 이제 그 문재인 그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 그쪽에 청중이 이제 질문을 한 것도 있으면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또 누가 인사권을 했습니까 했을 때도 야 인사 기록 인사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직에 있었지만 또 보안 비밀 사항 그리고 예의 뭐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장희철 이사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데요, 밉지 않냐는 질문에 답변 안 하겠다는 건 밉다는 뜻이죠. 저한테 만약 누가 그럴 일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밉지 않냐면 무슨 소리냐 존경한다라고 하죠.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 임명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켜줬는데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내각 국무위원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다들 이런 질문 저한테 왜 하세요? 존경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낀 건 밉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여전히 유화적인 조국 전 장관의 자아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가족의 잘못으로 수사를 받은 건데 지금 차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밉다고는 말 못하지만 밉지 않다고 안 한 것도 그때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무마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수사를 무마 안 시켜줬으니까 밉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 수사 무마시키면 그 정권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탄핵당할 일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정권 넘어갔다고 조 전 장관이 미워도 미울 일이지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장혜찬 이사장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조 전 장관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뭐 자기를 안 막아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전 대통령의 뭐 공과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유화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너무 인신공개에 가까운 게 아닌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고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어떠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 임명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 청와대에서 긴급한 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해서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이렇게 모이는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임종석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고 이해찬 전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많이 밀린다.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인영 원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서 조국 전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현재 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그 윤석열 대통령 선택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검찰총장 임명했으면 본인도 그 법무부 장관을 잘하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뭐 그런 회한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뻔히 자기의 상황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면 예.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문제를 키웠던 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요 참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광주 북콘서트에 딸 조민 씨 또 등장했습니다. 자,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했던 딸의 모습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가기 전에 아버지가 법정 구속 관련해서 무슨 얘기 안 하셨어요? A4 용지에 빼곡하게 뭘 쓰셔가지고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미결수기 때문에 주 5회 가능하다고. 신고하라. 네. 결국 이제 아버지한테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조민 씨 지난 17일에 열렸던 서울 북콘서트에도 왔었고요. 광주에도 갔는데 조민 씨 어제 이야기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는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서 내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판을 받고 어느 정도 그 위조 서류를 위조한 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범죄 상황이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공직자였고 본인이 지금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나와서 막 저거 자기의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딸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많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저희가 좀 이상한, 우리가 이상한 건지 조국이 이상한 건지 정말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 정도 했으면 그 책임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장유빈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근신할 수 있겠죠. 근신하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직에서 내려왔고 자연인이고 이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사는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 그 국민 누가 돼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는 반드시 지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인으로서 북콘서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네.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지금 징역 4년 실형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고 본인도 2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상황이죠. 뭐 결심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그 교수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썩 좋은 반응이만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법고전 산책이라는 예. 책입니다. 뭐 저는 안 사봤지만 뭐 예전에 어떤 법학자들 관련된 책을 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법학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저 책을 읽고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면서 과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느낄까요? 과연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느낄까요? 아니면 이 책을 쓴 사람은 저 책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뭔가 아니 본인이 저런 책을 쓰고 법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그 스스로가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양심의 법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의 부인과 본인 다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 책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한다? 예. 과연 그럼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저 책을 보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과연 법을 잘 지킬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런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본인 또 그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민 씨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어떤 검찰의 잣대 이 부분이 사실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도 그렇고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폭력입니다. 그에 대해서 잣대가 정말로 수사, 검찰이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강도가 똑같이 했냐 이 부분도 검찰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동급생, 여중생을 괴롭힌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아들 관련해서도 검찰이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된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어떤 부모의 지위가 있더라도 검찰이 잣대를 달리하는 거는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엄정하게 모든 것들 좀 수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